자, 지금까지 엔터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는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아마 글쎄요, 한 1시간 50분 정도 됐을까요? 근데 쉬지도 않고 계속 하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너무 힘들다고. 쉬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알아서 쉬세요. 제가 지금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조금씩 하면서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쉬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쉬면서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는 시간에 알아서 잘 끊어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쉬셨죠? 네. 네,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엔터티 경우에도 엔터티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아이들이 인스턴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관계의 경우에는 관계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아이들을 우리가 페어링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사실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스키마의 경우에 엔터티, 인스턴스의 경우에 인스턴스라고 했다면 관계가 스키마라면 관계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는 뭔가요? 그냥 관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스키마일 때도 관계, 인스턴스일 때도 관계. 자, 해서 굳이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죠. 이건 좀 틀렸다기보단 이건 엄밀하진 않은 건데, 강사가 강의한다. 원래는 내용을 강의해야 되는 건데, 강사가 가르친다. 수강생을. 이거는 스키마 단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스키마 단에서 얘기했는데 강사라는 엔터티 안에 어떤 인스턴스가 있나 봤더니 강사 1, 강사 2가 있었고요. 수강생이라는 엔터티 안에 어떤 인스턴스가 있는지 봤더니 수강생 1, 수강생 2가 있었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강의한다라는 관계 안에 어떤 페어링이 있는지 봤더니 강사 1과 수강생 1, 강사 1과 수강생 2, 강사 2와 수강생 2, 요런 페어링이 있었다. 요 강의한다라는 관계 안에는 페어링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페어링이란, 자, 엔터티 간의 연관성은 관계라고 하고요. 인스턴스 간의 개별적 연관성을 페어링이라고 한다라고 본다면 페어링들을 모아놓은 게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봤던 거죠. 자, 인스턴스의 집합이 엔터티잖아요. 자, 인스턴스의 집합이 엔터티이듯이 페어링의 집합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빨간색으로 쓴 말은 사실은 강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약간 변명하고 싶어서 좀 얘기를 한 건데, 어디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최초의 ERD에서는 관계가 속성을 가졌지만 최근 ERD에서는 관계는 속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참 억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면 관계가 속성을 가지면 좀 구닥다리 같고, 좀 최첨단에서는 속성을 안 가져야, 관계가 속성을 안 가져야 좀 최근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챗 모델에서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I 모델에서는 속성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챗 모델은 주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제 I 모델을 쓰니까 아마 이랬겠죠. 누가 이제 신입사원이 가서 관계가 속성을 갖게 그렸더니 이제 사수가 누가 요즘 이렇게 그려?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요즘엔 이렇게 안 그리는군 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요거는 최근이 아니라 챗 모델에선 이러하고 I 모델에선 이러하다로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내용이, 요거를 제가 넣을까 뺄까 하다가 그대로 넣었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한데, 한번 이게 명확히 구분된다라기보다는 느낌을 가져가야 되겠는데, 관계를 존재에 의한 관계와
행위에 의한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요 행위에 의한 관계라는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번 얘네들의 관계의 끈끈함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엔티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부서라는 거는 부서 혼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원 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서와 사원의 관계를 뭐 이렇게 굳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사원이 부서에 소속한다.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아까 그 똑같은 에그젬플인데, 사건 엔티티의 경우에는 고객이 없으면 여기에 행을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고객이 없는 주문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고객이 먼저 있고 나서 비로소 주문이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로 이제 이런 사건 엔티티 중에 하나가 사건 엔티티일 때 이 관계를 우리가 행위에 의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 주문은 고객이 주문이라는 행위를 통해 생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고객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기 값이 생성되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관계라는 거고요. 지금 얘는 여기에 있는 어떤 사원이 어떤 부서에 존재한다 라는 거라서 이제 존재에 의한 관계라는 거. 이 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존재는 뭐고 행위는 뭐야? 존재는 뭐고 행위는 뭐야? 굉장히 어렵죠. 자,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말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사건 엔티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건 엔티티 아까 정의했었죠. 계속 어떤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마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엔티티입니다. 자, 이 사건 엔티티, 주문이 사건 엔티티인 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객이 어떤 주문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여기 값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때 얘는 행위에 의한 관계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이걸 명확히 구분할 필요 없어요. 명확히 구분할 필요 없고, 객관식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에서 뭐 예를 들면 사건 엔티티는 존재에 의한 관계로부터 생성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사건 엔티티는 행위에 의한 관계로부터 생성된다 그러면 맞는 거고. 자,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만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명확하네요. 자, 명명 규칙 그리고 관계명,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다. 각 관계는 두 방향의 관계명을 갖죠. 부서는 포함한다 사원을, 사원은 소속된다 부서를. 자, 주어 가까운 데 거 읽고 목적어, 주어 가까운 데 거 읽고 목적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애매한 동사를 피한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까 우리 관계명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관계된다, 관련 있다, 뭐 조회한다 등등.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써달라고 했고요.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라고도, 이건 너무 웃기죠. 자, 근데 과거형은 좀 헷갈리겠죠. 신청했다, 강의했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 관계의 표기법을 볼 때 관계의 차수, 얘는 왜 중요하냐 하면 원래도 중요하지만 대응수랑 꼬여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관계의 선택성, 요거는 원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DB 입문 시간에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계를 읽는 법, 위에 있는 두 가지를 합쳐서 관계를 읽는 법까지 하면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계의 차수라는 거는 우리 여기 학계에서의 차수는 우너리, 바이너리, 터너리, 애너리를 의미함. 사실은 터너리부터는 애너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네, 요건 지금 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 우너리는 요런 걸 우너리라고 하고요. 바이너리는 요렇게 릴레이션십에 두 개가 엮인 게 바이너리, 터너리는 릴레이션십에 요렇게
3개가 엮인 게 터널이, 쿼터널이는 4개가 엮이면 쿼터널이, 이런 걸 우리가 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학계 얘기고 실무에서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건 그냥 잊어버립시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학계에서 말하던 우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대응수라고 했고 카디넬러티라고 불렀는데, 자,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한 명의 사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걔는 병역을 하나만 등록한다. 거꾸로 하나의 병역이 있을 때 거기에 등록한 사원은 한 명이다. 요게 이제 1대1 관계고요. 하나의 부서에는 사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명의 사원은 부서 하나에만 포함된다. 요거를 우리가 1대 N 관계라고 했고요. 하나의 주문에 제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제품은 여러 주문에 들어갈 수 있다. 얘를 우리가 M 대 N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1대1, 1대 N, M 대 N, 혹은 1대1, 1대 다, 다 대 다. 이렇게 읽는 거를 우리가 카디넬러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를 우리는 이제부터는 실무 시간에는 디그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차수. 디그리, 콤마, 카디넬러티라고 섞어서 부른다라고 했고요. 아무튼 얘를 우리가 차수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I 노테이션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I 노테이션에서는 사원 한 명이 병역사 요 1이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짝대기를 하나 그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1이잖아요. 그러면 짝대기를 하나 그으면 됩니다. 아직은 옵셔넬러티는 뒷페이지에서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고요. 부서 하나에 사원이 N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주문 하나에 제품 여러 개, 제품 하나가 주문 여러 곳. 자, 그래서 1대1, 1대-n이라고 쓰던 거를 짝대기를 하나를 그을 거냐, 혹은 짝대기 긋고 이렇게 그을 거냐. 예, 이슈가 되겠습니다. 하나를 그을 거냐, 여러 개를 그을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도무지 지금 표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1대1, 1대-n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뭐뭐에 자, 지금 얘가 궁금하다면 건너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서에 사원 몇 명,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건너편에서 하나의 부서에 사원 몇 명.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그래프를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학생이 전공한다 학과를, 그러면 학생이 전공한다 학과를,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한 학생이 학과를 하나만 전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학과가 되죠. 여기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이 학과를 하나만 전공할 거고요. 한 학과에는 전공하는 학생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자, 요렇게 그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학생은 전공을 얘가 이제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얘가 페어링이 되는 거고, 학생은 홍길동을 따라가 보면 학과가 하나만 걸려 있을 거예요. 강감찬을 따라가도 하나만 걸려 있고, 김유신을 따라가도 하나만 걸려 있고, 전부 하나만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학과 쪽에서 보면 달라요. 학과 쪽에서 보면 학생이 여러 개 걸린 애들이 있다는, MIS의 인기 폭발이네요. 네, MIS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다시 보면 학생은 전공한다 학과를, 이렇게 했을 때 한 학과에 대해서 페어링을 따라가 봤더니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요. 학생을 따라갔더니 늘 학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자, 뭐 학생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학생 학과
전공. 자, 이렇게 하면 한 명의 학생이 몇 개의 학과냐? 하나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학과에 몇 명의 학생이냐? 여러 명이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편하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페어링을 다 그려보고 하시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옵셔널러티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실무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꼭 있었으면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학생이 학과를 하나 갖는다고 그랬는데 안 가질 수는 없나? 학과에는 학생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없을 수는 없나?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선택성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 선택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가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자,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은 이 동그라미 하나만 다릅니다. 1대 n인 건 동일해요. 1대 n이고요. 1대 n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원은 부서에 소속돼야 돼요. 하나의 부서에 반드시. 옵셔널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원은 부서에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 소속돼야 돼요. 거꾸로 가볼까요? 이 위의 그림은 부서에는 사원이 여러 명 소속되는데 반드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부서에 사원이 여러 명 소속될 수 있는데 운 나쁘면 혹은 운이 좋으면 그 부서에는 사원이 빵명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부서 쪽에서 사원으로 페어링을 가려고 봤더니 페어링이 하나도 없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서에는 사원이 빵명 있거나 n명 있거나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참여, 그리고 동그라미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필수적 참여라고 부르는데,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부수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요거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봤더니 이쪽도 동그라미, 이쪽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양쪽 다 옵셔널인 경우는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관계인가? 자고로 관계라 함은 어느 한쪽이라도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양쪽 다 선택 참여다? 그러면 이 관계를 과연 제대로 뽑은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걸 매끈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석하는 법이 중요한데 굳이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어떻게 읽냐 하면 각이 나오잖아요. 저는 하나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일로 갑니다. 각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반드시 소속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어색하지만 가면서 읽을게요. 사원은 소속된다.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또 제가 하는 방식으로 거꾸로 읽어볼게요. 각 부서는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여러 사원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끈하게 읽으면 각 부서는 여러 사원을 선택적으로 포함한다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다 몰려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각 부서는 포함한다. 여러 사원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빵명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관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속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속성에 대해서 앞에 두 페이지는 일반적인 얘기들이라서 한번 쭉 훑어보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의 정의를 먼저 보면 사물이라기보다 지금 여기에서는 엔터티가 되겠죠. 엔터티의 특징,
또는 본질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엔터티로서 학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엔터티가 갖는, 더 구체적으로는 이 엔터티에 속하는 인스턴스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이 뭔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학번, 학년, 이름, 이런 정보들이라는 거죠. 자, 다시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왠지 얘네는 좀 달라 보여요. 얘네랑 얘네는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얘네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고 얘네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갖는 정보가 뭔가 봤더니 학번이고 학년이고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인스턴스들을 묶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갖는 얘네들을 뭐라고 할까? 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DB 모델링을 할 때는 엔터티를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의 속성, 애트리뷰트를 끄집어내는 거지만 원래 엔터티가 만들어질 때는 이러한 속성들이 먼저 눈여겨보게 되고 그 속성들의 공통적인 속성들을 공유하는 아이들을 묶어서 엔터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다시 보면 사물의 특징 또는 본질적인 성질, 이러한 속성이 없었다면 실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인스턴스에 대해 의미상 더 분리되지 않는 최소의 단위. 자, 의미상 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깊게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뭐 학생이라고 있는데 얘의 속성으로 신상 정보 이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상 정보가 또 나눠지잖아요. 신상 정보 중에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나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 예를 들면 나이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뭐 혈액형 이런 건 분리가 안 되죠. 자, 속성은 자고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최소의 데이터 단위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을 보고 나서 그 인스턴스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인스턴스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요건 조금 더 다른 얘기네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이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이런 애가 얘와는 좀 다르더라. 왜냐하면 얘네 셋은 전부 학번이라는 걸 갖고 이름이라는 걸 갖고 또 뭐 학년이라는 걸 갖더라 해서 얘네들을 따로 묶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그 안에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야, 얘는 뭔가 달라. 얘랑 얘는 같은데, 다시 얘랑 얘는 같은데 얘는 달라. 왜? A형, B형이야 라든지, 얘는 완전히 달라. 왜? 학번이 1, 2, 3, 4야. 이런 식으로 요 엔터티 안에 있는 인스턴스들을 구분해내기 위한 값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값들이 이제 속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인스턴스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파악해서 이름을 부여한 게 속성화가 된다.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해 두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모델링 할 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엔터티가 되려면 인스턴스가 둘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엔터티가 되려면 속성이 둘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요거는 반대로 각 속성에는 속성값이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자, 속성값이 하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 했는데 25면서 37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갸우뚱하는 학생들은 아마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생각할 텐데, 자,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모르는 학생은 오히려 잘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좀 서운해 하시려나요? 네, 지금은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고요.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아는 학생들은 그건 잠시 잊어버리고 각 속성은 하나의 속성값을 갖는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속성의 특징은 업무에서 필요하고 관리해야 하는 정보. 만약에 CRUD 매트릭스를 그려봤는데 그 속성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속성은 주식별자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프라이머리 키가 있잖아요. 자, 요거 우리 이제 주식별자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속성, 오늘 배우는 속성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게 이제 주식별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식별자 관계, 비식별 관계 뭐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주식별자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 요거를 근데 혹시 그 DB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잠깐 언급은 했었죠. 여러 인스턴스 중에 하나를 쿡 찍어내기 위한 그런 속성을 우리가 식별자 속성이라고 하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설명을 깊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의 자료를 제가 올려둘 테니까 필요한 학생은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의 자료를 보면서 거기서 프라이머리 키, 주식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속성은 주식별자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만약에 요 녀석이 프라이머리 키, 주식별자였다고 해보세요. 요게 만약에 학번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학번을 하나 딱 지정하게 되면 특정한 행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학번을 하나 정하게 되면 나머지 정보들도 하나로 정해지죠. 그래서 학번이 다른 애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학번은 다른 속성들을 함수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속성들은 학번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하나의 속성은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의 속성은 한 개의 값만을 가져야 하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네요. 멀티밸류드 어트리뷰트는 어떡하지? 속성이 멀티밸류를 가질 경우,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일 경우, 다중값을 가질 경우는 그 속성을 별도의 엔터티로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알고 있는 학생은 이 과정도 알고 있을 거고요.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처음 들어본 학생은 이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앞에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속성이 다중값을 가질 경우에 해당 속성을 별도의 엔티티로 분리해서 이제 남은 속성들은 전부 다중값이 아닌 단일값을 갖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속성의 이름을 규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네요. 현업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약어 사용은 가급적이면 금지하고요. 속성명은 서술식으로 하지 않고 명사형으로 가급적이면 한다라고 하고요. 수식어와 소유격을 피함. 요거는 다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는 조금 강한 권장사항이긴 한데 필수는 아니에요. 뭐냐면 속성의 이름은 가급적 전체 모델에서 유일하게 정의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엔터티 두 개가 있어요. 엔터티 두 개가 있을 때 이 엔터티와 이 엔터티의 이름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엔터티의 이름은 유일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고,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있네요. 엔터티, 이름이 동일한 엔터티가 중복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엔터티의 이름은 전체 모델에서 유니크 해야 되는 거예요. 속성의 이름은 어떤지 볼까요? 여기 있는 속성, 즉 같은 엔터티 안에 있는 속성, 얘네 둘은 절대로 서로 이름이 같으면 안 됩니다. 자, 같은 엔터티 안에 있는 속성 이름들은 모두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왼쪽 엔티티에 있는 요 속성과 오른쪽 엔티티에 있는 요 속성, 얘네가 서로 같아도 되냐라는 거예요. 즉 얘가 만약에 교수라고 할 때 이름, 학생이라고 할 때 이름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써도 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러지 마라라는 거예요. 엔터티 안에서 속성명이 겹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엔터티를 건너뛰더라도 속성명은 가급적이면 유일하게 해달라라는 게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속성의 이름은 가급적 전체 모델에서 유일하게 정의하고 반드시 하나의 엔터티 안에서 속성의 이름은 유일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얘를 교수명, 얘를 학생명, 만약에 아이디다. 교수 아이디, 학생 아이디 이런 식으로 엔터티 이름과 속성 이름을 조합하게 되면 전체 모델에서 유일하게 속성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기법을 우리가 I2 표기법을 제대로 사실 아직 안 배웠잖아요. 계속 표기법을 배우게 되는 건데 I2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요. 네모를 그리고요. 여기 선을 하나 그어요. 그런 다음에 네모 바깥에는 엔터티 이름을 적어요. 얘는 과목이라는 엔터티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위층에는 중요한 속성을 적는데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식별자 속성을 적어요. 자, 식별자 속성을 적고 요 뒤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아래는 나머지들 일반 속성을 적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난리가 났네요. 자, 우리 아까 그 엔터티에서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뭐 주식별자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목이라는 엔터티에 여러 과목들이 막 나와 있어요. 내가 중요한 과목이야, 나야 여러 과목들이 있을 때 과목 이름을 하나를 쿡 찍으면은 수많은 과목들 중에 하나만 뚜루룩 걸려 나올 거라는 거죠. 교재 이름 가지고 하나를 뽑아낼 수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강사 같은 경우 이건 좀 잘못된 이그젬플의 대표적인 예인데 동명이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별자를 할 때는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은 늘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학번이나 주민번호를 보통 주식별자로 잡는데 지금 얘는 동명이인이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동명이인은 세상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강사가 여러 명, 1000명 있어요. 그 중에 강사 이름을 하나 쿡 대면 1000명 중에 한 명만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사가 막 10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생년월일 2000년 1월 1일 하게 되면 우연히 두 사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식별자가 아니고요. 얘가 식별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엔터티 밖에 엔터티 이름, 그리고 안에 속성을 기재하는데 위층엔 식별자, 아래층엔 일반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이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도메인은 이제 속성의 도메인이에요. 보면 속성의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속성의 도메인이라는 거는 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다. 그러면은 나이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거는 0에서 150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주소다. 그러면은 길이가 20자리 이내인 문자열이라든지 아니면 학점이다. 0.0, 이건 평점이겠죠. 0.0에서 4.5 사이의 실수라든지 해서 이 속성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 숫자냐, 문자냐,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나 크기 혹은 값 자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지정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만약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A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에러가 왜 발생했지? 라고 하면 나이에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너는 A라는 문자를 넣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도메인에서 정의된 값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액세스에서 아마 그런 에러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에서 정의된 값, 그게 뭐야? 이 속성에서 허용된 값,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속성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속성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성을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텐데 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지만 뒤에 보면 속성을 이제 뭐 특성에 따른 분류 또는 엔터티 구성 방식에 따른 분류 뭐 등등 하고 나중에 이제 식별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요 식별자가 오늘 여러분들 접하는 것 중에는 제일 조금 까다로우면서도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로 접했을 때에도 조금 헷갈리기 쉬운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속성은 일단 기본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은 기본 속성이 있는데 기본 속성은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떠올릴 수 없는 속성들이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속성들이 기본 속성이고요. 오히려 다른 속성, 이제 설계 속성과 파생 속성의 특징을 알면 설계와 파생이 아니면 기본 속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장에는 여러분이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뭐 속성 이름이 하나 딱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원가다, 아니면 평균이다, 아니면 직원 코드다, 이런 식으로 딱 속성이 주어졌을 때 얘가 과연 기본 속성이냐, 설계 속성이냐, 파생 속성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고 대답하기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무조건 뭐 원가는 기본이야, 무조건 원가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다 보면 이런 속성은 기본 속성이구나, 또 이런 속성은 파생 속성이구나, 뭐 이런 속성은 설계 속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징 있잖아요. 그 기본 속성의 정의, 설계 속성의 정의, 그리고 파생 속성의 정의와 요 이름을 매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음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속성은 하면서 다른 속성들로 유도된 속성 하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름과 정의, 이름과 정의 요것도 여러분이 오히려 그게 더 좀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설계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설계 속성에 만약에 어떤 그 테이블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엔터티가 있어요. 학생이라는 엔터티 테이블 구분 없이 쓰겠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속성이 학번, 이름, 성명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학번, 이름, 성명 이런 식으로 이름이 성명이구나. 네, 학번, 이름, 성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 중에 뒤에 이제 더욱 자세히 보겠지만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주 식별자로 쓸 수 있는 것은 학번이란 말이에요. 학번.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학번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번을 하나 1, 2, 3, 4번 하면 수만 명 중에 한 명을 쿡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학번이 식별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서를 대여하는데 예를 들어 커스터머 01번 고객, 자,
그 도서를 대여하는데 고객 아이디, 도서 아이디, 대여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고객 아이디가 만약에 C01번이었어요. 도서 아이디는 B01이었어요. 대여일은 1월 1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고객이 좀 약간 억지 이그젬플이긴 하지만 그 고객이 오전에 빌려가서 반납하고 오후에 또 빌려갔어요. C01, B01, 1월 1일. 밤에 와서 또 반납하고 또 빌려갔어요. 조금 억지 이그젬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고객 아이디를 가지고도 하나를 찍어낼 수 없고, 도서 아이디를 가지고도 찍어낼 수 없고, 대여일을 가지고도 찍어낼 수 없고, 심지어는 전체를 다 합쳐도 유일하게 하나를 식별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DB 관점에서는 레코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들 중에 하나를 찍어낼 수 있는 게, 하나를 짚어낼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주 식별자 속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속성들을 모두 조합해도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일련 번호 혹은 뭐 시리얼이라고도 하고 NO라고도 하고 그냥 임의로 하나를 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임의로 달면은 없어 보이니까, 지금 이게 고객이 도서를 주문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주문 번호라는 거를 해서 1번 주문, 2번 주문, 3번 주문, 4번 주문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번 주문이라 함은 누가 뭐를 언제 빌려간 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객 아이디와 도서 아이디와 대여일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업무에 있었던 속성이고요. 그리고 요 일련 번호라고 이름을 짓던지, 보통 이렇게는 안 짓고 주문 번호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겠죠. 자, 주문 번호, 대여 번호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업무에서 사용되던 게 아니고 DB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서 새로 만든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 새로 만든 속성, 주로 아이디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코드인 경우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보면 약품 용기 코드, 001번은 식품 용기, 002번은 약품 용기, 이런 식으로 자, 코드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그러면은 주문번호라는 게 원래는 안 쓰이는데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어떤 그 도서관 아저씨가 주문번호 3번 책이 뭐였지? 주문번호 5번 고객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주문번호를 굉장히 업무에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것도, 야, 이게 업무에 안 쓰고 설계를 위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게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깊게 들어가면 예전에는 학생이, 이건 그냥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학생이 홍길동 3학년 22살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학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름과 학년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학생을 유일하게 식별해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학생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게 일련번호라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련번호를 01, 02, 03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야, 이게 일련번호라는 게 너무 이름이 없어 보이니까 좀 얘한테도 이름을 주자. 그래서 학번이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설계 속성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필요 없었는데 모델링을 위해서 만든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계속 사용되다 보니까 학번이라는 게 업무에 당연히 사용되잖아요. 학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자, 학번 여러분도 업무에서 많이 쓰잖아요. 자, 결론은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설계 속성이라는 거는 업무에서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 새로 만든 속성이고 주로 이제 코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품 용기 코드처럼. 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계속 사용되다 보면 마치 업무에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보고 이게 설계 속성이다 아니다라고 엄밀하게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설계 속성이란 이런 거다라고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객관식으로 다음 속성 중 코드 설계 속성으로 적합한 것은 하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면 굳이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코드, 무슨 일련 번호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파생 속성은 명확합니다. 파생 속성은 다른 속성들로부터 유도된 속성. 우리 피터 첸 방식의 ERD에서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derived attribute 해서 파생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속성들만 있어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편의상 뽑아낸 속성.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있단 말이에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는데 굳이 그거의 평균 점수를 구해요. 여러분들이 6과목을 들으면 각 과목별로 평점이 나오잖아요. 굳이 그거의 평점의 평균을 구해요. 사실은 평점의 평균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를 알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DB에 저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 과목의 점수를 물어볼 때보다는 평균을 물어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평균을 계산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속성들로부터 평균을 내서 뭐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E 과목 자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평균 평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경영정보학부의 총 인원 이거는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공이 경영정보인 학생들을 다 뽑아내서 행의 수를 세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카운트를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학생 인원이 재학생이 경영정보에 몇 명 있냐라는 걸 자주 물어보니까 아예 그냥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경영정보는 몇 명, 빅데이터는 몇 명, 소융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파생 속성은 명확합니다. 다른 속성들로부터 유도된 속성이고요. 주로 이제 통계 집계에 관련된 것들. 자, 개별 용기들을 모두 카운트를 해보면 전체 용기의 수를 알 수 있고요. 또 개별 단가들을 다 합쳐보면 총 금액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두는 것들이 그 예가 되겠네요. 그런데 파생 속성은 가급적 적게 정의하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계속 그 밀당을 하게 되는 건데 평균이나 뭐 최대값, 최소값 혹은 전체 인원수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을 해두면 편할 것 같잖아요. 편하죠. 계속 물어볼 때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미 계산된 값을 쓰니까 편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데이터의 중복 에 해당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는 한 곳에서만 관리되고 그것을 갖다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국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나는 홍길동인데 3학년인데 국어는 50점, 영어는 40점, 과학은 30점, 네, 100점 만점입니다. 자, 국, 영, 그냥 수학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평균은 얼마인가요? 애매하네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애매하지 않네요. 평균이 40이네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균 40점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어 점수가 채점을 잘못했어요. 채점을 잘못해서 국어 점수가 50이 아니라 만약에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맞게 평균도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아주 엄밀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요 값만 바뀌고 요 값은 안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평균이 얘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정의하는 게 좋아요. 또 엄밀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 값이 바뀌면 요 값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과정에 로드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얘를 만들어 놓으면 평균을 조회할 때는 편하지만 이쪽에 값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는 얘를 또 관리하는 게 부담이 돼요. 요거는 다음에 성능 관련해서 배울 때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파생 속성은 가급적 적게 정의하는 게 좋다로 생각해 두시고, 이러한 속성들 모델링 만들기 위해 일부러 새로 만든 거, 그리고 다른 데에서부터 유도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본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속성으로 원래 업무로부터 유래한 속성,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이름, 혈액형,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터티의 구성 방식에 대한 분류인데,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의 노트를 참조하시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해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간단한 이그젬플 한번 들어보면, 제가 여기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들면 DB 입문을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입문을 안 들었지만 이 간단한 이그젬플을 갖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잘 된 거예요. 예,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입문 수업 강의 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선 지금 포린 키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뭐냐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학번, 이름, 나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학생이라는 엔터티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까요? 학생이라는 엔터티에 학번, 나이, 학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학번이 학생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즉 학생 엔터티의 인스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이 되니까 얘를 이제 식별자라고 불렀고요. 만약에 여기 학과가 있어요. 학과가 있으면 뭐 학과 코드, 학과명이라고 할게요. 학과명, 그리고 뭐 정원,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학과명이 식별자예요. 자, 그리고 학생이 학과를 전공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학생이 한 학과를 전공하고 다전공 없습니다. 여기는 학과 하나에 학생이 여러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림만 처음 보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선수 과목을 들으신 분들이 선수 과목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얘를 테이블로 만들잖아요. 테이블로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1대 n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식별자를 이쪽으로 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 나이, 학년, 학과명 요렇게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테이블로 만들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요 실무 시간에는 이렇게 테이블까지 감안을 해놓은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요 상태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엔터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 ER 다이어그램에서 테이블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낸 요거를 우리가 엔터티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부르던 거를 실무에서는 엔터티라고 부르는,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부르던 것을 실무에서는 엔터티라고 부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여전히 아까 요 학생 테이블의 식별자였던 학번, 요 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일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학과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과명은 지금 이 테이블, 이 엔터티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쿡 찍어내야 되는데 경영정보에 속한 학생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당연히 아니죠. 학년이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것처럼 학과명도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허술한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원래 저쪽 동네 갔었으면 학과라는 테이블에 갔었으면 거기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인데 이 릴레이션십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해온 요 놈 있잖아요. 요런 거를 foreign key라고, 외래 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는 학과명이라는 foreign key가 있는데 그 학과명은 학과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고요. 당연히 학과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학과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학과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인 학과명이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과를 참조하는 foreign key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PK는 그래서 엔터티의 인스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이고요. foreign key는 다른 엔터티의 PK를 참조하는 속성이다. 그리고 일반 속성은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이그젬플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원번호라는 게 PK로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는 아까 요 네모 사각형에서 위층과 아래층에 위층에는 주 식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고요. 아래층에는 일반 속성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주 식별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사원번호가 위층에 혼자 딱 하니 와 있고요. 나머지 기타 등등은 그냥 밑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 코드는 사실은 이쪽에 이런 테이블이 있었던 거예요. 부서 코드 PK 부서명 전화번호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원이 부서에 소속된다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 부서 코드가 사원 쪽에도 와서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부서 코드는 일반 속성이긴 한데 참 아쉬워. 내가 저쪽에 있었으면 왕인데 라고 하면서 그 표시로 foreign key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PK 속성이 있고요. FK 속성이 있고요. 일반 속성이 나머지 기타 등등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속성 분류의 기준으로는 분리 가능성.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속성 값의 수에 따른 분류. 보통은 단일값 속성이에요. 나이가 몇이에요? 20살이요. 혈액형이 뭐예요? A요. 성별이 뭐예요? 남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축구, 야구, 배구, 농구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중값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일값 속성의 경우에는 나이 이런 식으로 옛날에 표현을 했었죠. 첸 방식에서 다중값 속성, 취미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ER 다이어그램의 엔터티 이런 방식, IE 방식에서는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런 다중값 속성은 다 해결돼서 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다중값 속성을 해결하는 방식도 예전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속성 값의 수에 따라서는 다중값 속성과 단일값 속성이 있는데 다중값 속성은 우리가 별도의 테이블로 만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면 그 분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속성들이 다중값은 없고 단일값만 있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그림을 그려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합 속성과 단순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복합 속성은 이미 분해되어서 단순 속성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논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복합 속성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요것도 항상 애매해요. 이거를 복합으로 볼 거냐 아니냐도 애매한데, 예를 들면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name이라는 속성은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을 어떻게 더 이상 쪼갤 수가 있지? 이름을. 근데 우리는 성하고 이름을 구분해서 잘 안 쓰잖아요. 짧으니까. 근데 뭐 미국이다. 그러면 뭐 first name, last name, 뭐 middle name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name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주소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 주소를 단순 속성으로 봤었는데 요즘에는 얘를 복합 속성으로 봐요. 왜냐하면 주소가 시군구, 상세 주소. 왜냐하면 시군구까지가 우편번호의 영향을 받고 상세 주소는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 속성이라 하면 원래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복합 속성이라고 하고요. 테이블에 저장할 때는 이 위에 걸 저장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시군구를 저장하고 상세 주소를 저장하고 혹은 first, middle, last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요 다중값 속성이 해결된 상태라고 본 것처럼 복합 속성도 해결이 돼서 얘가 저장되고 얘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테이블에 저장된 상태에서는 복합 속성, 다중값 속성 없고요. 단순 속성, 단일값 속성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를 한번 보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고로 속성이라 함은 복합 속성과 단순 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복합 속성의 경우 분해해서 단순 속성으로 만들어서 저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